누가 봐도 모범적인 교장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조용히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정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내의 언니와 침대에 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욕망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로움은 품위를 무너뜨리고 품위는 결국 사랑 앞에 무력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걸 각오로 시작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분명 누군가 떠오를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름은 윤상민입니다. 올해 61살이고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다 지금은 교장직을 끝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올바름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바르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고 한 번도 그 믿음을 예심한 적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내와 딸 하나, 그리고 수백 명의 제자들로 둘러싸인 세계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어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저녁,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나선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졸음운전 중이던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를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그 순간 저는 잠시 현실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방금 들은 말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몹쓸 장난을 한 건지.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아내의 몸을 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싫어하던 호들갑은 부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얀 국화 향과 부의금 봉투들, 형식적인 조문 인사 속에서 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계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던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제 앞에 섰습니다. 상민 씨,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눈앞에 선 여인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미선. 아내보다 4살 위였던 그녀, 제 처형. 젊은 시절엔 몇 번 왕래가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명절이나 제사여엔 마주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도 믿기지 않아요. 지금도 동생이 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아오던 눈물을 그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 앞에서는 감정이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는 어릴 적부터 서로 유지하며 자라온 자매였고 그녀 역시 제 아내를 누구보다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심스러운 인연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며칠 후 그녀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상민 씨, 혼자 계시면 끼니도 잘 못 챙기실 것 같아서요. 김치찌개며 콩나물무침 같은 평범한 음식들이었지만 그 안엔 무언가 묵직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편이 어색했고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장미선은 가끔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엔 따뜻한 국을 챙겨오기도 했고 주말엔 근처 공원을 같이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가족이었던 적도 그렇게 자주 마주했던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로의 예로움을 위로해주는 조심스러운 동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졌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녀일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느 날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민 씨는 참 조용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전부터 느꼈어요.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라는 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주고 싶다는 충동만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로의 연장이었는지는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미선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상민 씨, 미안해요. 지금 혹시 잠깐 와 줄 수 있어요? 숨이 가쁘고 어지러워서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붙잡은 손에 땀이 고였고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차를 몰아 그녀의 집 앞으로 도착했을 땐 그녀는 현관 앞 작은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축축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부축하려 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조금 숨만 돌리면 돼요. 차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빗소리에 가려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히터 바람에 서서히 그녀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상민 씨, 사실은 그냥 누구라도 내 곁에 있어 줬으면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그만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그녀는 제 손을 덮어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덮었고 그녀는 놀란 숨을 들이켜며 제게 기댔습니다. 입술은 거칠었고 숨은 뜨거웠고 몸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좁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우리는 온몸을 틀어가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시트 위에 그녀를 눕히다시피 포개진 그 순간 두 사람의 갈망은 폭발하듯 엉켜버렸습니다. 그녀의 허리에 손이 닿자 작게 몸을 떨었고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더욱 거세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제 손은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고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짧고 거칠게 그러면서도 참을 수 없이 뜨겁게 차 안에서의 첫 교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숨만 몰아쉰 뒤 그녀와 저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와요. 이 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집안은 정적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포개지듯 안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쓰러질 듯 앉자마자 다시 그녀의 입술을 찾아갔고 손은 익숙하게 허리를 감싸 안았고 입술은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다 쇄골에 닿았습니다. 미선 씨, 오늘 밤 후회하지 않을 거죠?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모든 걸 걸었어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속옷이 바닥에 떨어지고 제 셔츠가 소파 아래에 구겨지는 동안 두 사람은 체온과 맥박, 갈망과 예로움을 전부 섞으며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손을 얹고 숨을 불어넣듯 입을 맞추며 수십 년 만에 처음 누군가를 이토록 뜨겁게 원하게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세월을 따라갔고 흔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곡선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상민 씨, 나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이 이렇게도 깊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 밤 침실로 향하기까지 몇 번이고 서로를 다시 안았고 이불 속에서는 더는 계산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서로에게 녹아들고 있다는 실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졌고 그녀의 속삭임은
길을 타고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민 씨, 이제 다시는 혼자 있게 하지 마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천천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이불 아래에서 숨을 나누었고, 잠든 새벽이면 아무 말 없이 서로의 피부를 더듬다 입맞춤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잠든 듯 안긴 팔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고 조용한 새벽에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을 찾아내는 일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본능적이고 더 절박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원하게 될 줄 몰랐다는 말은 함께 아침을 맞이한 후 이불 밖으로 내민 그녀의 발끝을 잡아주며 실감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순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순댓국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잔잔했던 날, 동네 작은 골목 어귀에서 학교 직원인 최연지와 마주쳤습니다. 박 교장님 아니세요? 이 밤중에 여기 웬일이세요? 순간 등을 쭉 펴며 웃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우리 뒤편 미선의 집 불빛을 가만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웃는 입꼬리 아래 뭔가를 감춘 듯한 기색이 스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 교장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동네 분들도 박 교장님 요즘 한창 폈다고 하시던데요. 웃으며 대꾸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조용히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상민 씨, 우리 조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이 제 가슴 위를 조심스레 더듬었고 그 손길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숨을 토하며 입술을 맞대던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함이 번지고 있었고 우리는 마치 누가 훔쳐보는 듯한 불안 속에서도 더 격렬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사랑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처럼 우리는 더 자주, 더 거칠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속삭였습니다. 나, 상민 씨 품에 있을 땐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기분이에요. 정말 숨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그 숨이 곧 독이 된다는 걸 실감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복지관 앞, 마트 출입구, 우리가 지나치는 곳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 듯했고 귓가엔 수군거림이 섞인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니, 처형이랑 지낸다고? 아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럴 수가 있어. 아내 죽기 전부터 둘이 수상했대. 보험금 받아서 짜고 친 거 아니냐더라. 처음엔 분노보다 황당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무력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줄었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면 커튼을 조심스레 젖히며 바깥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매직으로 삐뚤게 써 내려간 글씨.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러다 벌 받아요. 저는 종이를 구겨버리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은 때로는 진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그녀의 몸은 제게 붙어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는 자꾸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아는 채 그녀의 어깨에 키스를 퍼붓듯 내리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이건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게 제 일이 없잖아요. 그녀는 말없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 역시 온몸으로 그녀를 품으며 마음까지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 점점 위태로운 감정으로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울산에 있는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진짜예요? 아빠, 이모랑 같이 사는 거.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애는 아직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고, 저는 얼버무리며 입을 열기도 전에 딸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장례칠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모랑. 아빠, 나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더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날 밤, 저는 미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잠든 뒤, 저는 한밤중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감정일 줄 몰랐습니다. 살을 맞대는 분명 가벼워지는 줄 알았던 두려움이 점점 무게를 더하며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숨어 지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시장을 가고 동네를 걸을 때도 일부러 반대 방향에서 걷고 전화는 밤늦게 짧게만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창밖을 자꾸 의식하게 되었고 창문에 커튼을 치는 일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숨바꼭질 같은 일상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민 씨, 나 당분간 멀리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제가 곁에 있으면 상민 씨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딸한테까지 그런 얘기 들었다면서요. 내가 옆에 있으면 상민 씨가 모든 걸 잃게 될까 봐 겁나요. 그녀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지었지만 눈빛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삶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체면도 자식의 원망도 세상의 눈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님, 아니, 미선 씨, 우리 여기 떠납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숨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자꾸 떨렸지만 손끝에선 분명한 대답이 전해졌습니다. 나 사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냥 누가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말해주길 계속 기다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은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멀찍이 서서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창 밖으로 지나가는 골목, 익숙했던 시장, 늘 걸었던 공원, 모든 걸 뒤로한 채 우리는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강과 산이 함께 있는 그곳,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낯선 마을. 미선은 건물 몇 채를 정리했고 저는 퇴직금 일부와 함께 단정한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새 삶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리며 미선이 만든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먹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가끔 도자기 수업을 들으러 마을 문화센터에 갔고 저는 마당 평상 위에 앉아 책을 읽다 그녀가 돌아오면 차를 데워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면 더 깊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누워서 등을 맞대고 있다가 이불 속에서 조심스레 손이 닿고 입술이 닿고 말없이 하나가 되는 시간. 이젠 더 이상 참거나 감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숨소리도 갈망도 부끄러움도 다 품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런 밤이면 가만히 제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상민 씨가 옆에 있다는 게 이젠 매일 꿈 같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깃불을 살며시 깨물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질 무렵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젊을 땐 늘 누굴 챙기느라 바빴고 그 다음엔 혼자 살아남느라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제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녀는 작은 들꽃 하나를 따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 당신이 나와 함께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줄 수 있을 만큼 줄게요. 그 손은 여전히 작고 주름졌지만 온기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새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더는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랑, 더는 죄책감으로 뒤덮이지 않는 갈망.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고 이제야 진짜 우리 둘만의 삶이 시작됐으니까요.